자, 이번 시간은 이제 5페이지 계속해서 갑니다. 자, 전 시간에 이제 용어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렸고요. 이어서 이제 용어, 이제 지번 부여지역. 5페이지 7번에 보시면 지번 부여지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번. 자, 지번 부여지역은 요 지번 부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번을 부여하는 그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는 지번을 부여하는 그 지역의 단위가 리동이에요, 리동. 그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은 말 그대로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리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리동은 법정동의 개념이 돼야 된다. 법정동. 행정동 그럼 틀려요. 법정동.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경계점에 대한 용어. 아까 경계점이란 무엇이다?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 임야도에서 이렇게 도의 형태로서 나타내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상에서 이와 같이 이렇게 좌표의 형태로서 나타내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경계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보시면, 우리 지적에서는 등록사항이 크게 세 개예요. 토지 표시와 소유자와 기타인데, 기타적인 내용이라 하면은 토지의 무엇? 토지의 등급이라든지 개별 공시지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적에서 가장 큰 역할은 이러한 토지의 표시사항을 공시하는 거죠. 이걸 사실관계라고 하죠. 토지의 표시를.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적의 역할입니다. 지적의 역할. 그럼 이러한 소유자에 관한 사항하고 기타적인 내용은 이러한 토지의 표시를 공시하는, 토지 표시 뭐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이러한 것들을 공시하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적은 항상 공부하는 내용이 이 6개의 토지의 표시를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6개의 토지 표시를 가지고 내용을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토지의 표시 6개가 있죠. 6개의 토지의 표시 사항을 어떻게 하고 새로이 정하거나 6개의 토지의 표시 사항을 새로이 정하거나 이것을 무엇을 한다? 변경을 하고 이것을 말소하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토지의 이동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토지의 이동 이렇게 표현하더라 이겁니다. 토지의 이동. 자, 토지 이동이란 무엇이다? 토지의 표시 6개. 토지의 표시 사항을 새로이 정하거나 이것을 변경하고 말소하는 것을 토지의 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토지 표시가 아닌 소유자의 주소가 바뀔 수도 있고 성명을 개명할 수도 있고요. 개별 공시지가가 바뀔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것은 뭐가 아니다? 토지이동이 아니다 이겁니다. 오로지 토지이동은 6개의 토지의 표시사항만을 새로 정하고 이를 변경하고 말소하는 것을 토지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토지이동이 아닌 것은 하면 거의 99.9% 정답이 바로 무엇이다? 소유자의 주소 변경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지 이동. 토지가 이동이 되면 이렇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이제 새롭게 이제 정하거든요.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게 이제 많이 써져 있긴 한데 경계와 면적하고 경계하고 좌표를 결정하려면 대부분의 뭐를 통해 측량이라고 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경계와 면적과 좌표를 정하는 거고, 지목이라든지 소재, 지번, 지목은 이건 충분히 뭐만 가능해요? 조사만으로도 가능한 거거든요. 됐죠? 그래서 토지가 이동이 되면 이러한 새로이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해야 되고
변경 또는 말소를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토지의 이동 부분에서 봐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새로이 정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이동이 되면 조사 또는 무엇이라고 하는 측량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나와요.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 중에 측량을 요하지 않는 것은 그럼 뭐야? 조사가 되겠죠. 보통 측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각이라든지 거리를 재는 개념이거든요. 각거리를 재는 것을 측량. 우리가 보통 지구상의 어떤 한 점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각거리를 알면 대부분 어느 점의 위치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점의 위치를. 그래서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우리가 그 거리 측정기 있잖아요. 그 레이저거든요. 레이저를 발사를 해서 그 타켓에 맞고 돌아오는 것을 수신해 가지고 갔다 오는 시간하고 이 파장의 어떤 개수를 계산을 해 가지고 측량을 하는 거예요. 측량을 해야만 거리가 나오는 거죠. 그런 개념이거든요. 자, 측량을 요하는 것의 대표적인 토지의 이동 사유가 바로 뭐가 있냐면은 신규 등록이라는 것이 신규 등록. 신규 등록. 그래서 6페이지를 보시면 뭐가 나와요? 신규 등록 이렇게 나오죠. 신규 등록. 자,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죠. 새로이 조성된 토지. 새로이 조성된 토지라든지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다가 등록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신규등록. 그러니까 처음으로 공부에 올리는 겁니다. 그 처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려면 경계면적 좌표를 또 정해야 되거든요. 그 당연히 뭐를 해야 돼요? 측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나중에 뒤에 계속 나오는 내용인데, 그럼 새롭게 조성된 토지가 뭐냐 이거죠.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새로이 조성된 토지라고 하는 것은 공유 수면을 매립한 경우, 공유 수면을 매립을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방조제를 건설을 한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 속해요? 새로이 조성된 토지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법상으로 모든 토지를 공부에 무엇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롭게 토지가 조성이 됐으면 공부에 등록을 해야 돼. 그 새롭게 토지를 조성하는 것은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방조제를 건설하는 경우. 그죠? 우리가 저기 어디예요? 시와 방조제라든지 아산 방조제 이런 것들은 새롭게 이제 흙을 갖다 부어가지고 방조제를 만든 거잖아요. 제방을. 그렇기 때문에 공부에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등록이 누락된 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이제 서해 쪽이라든지 남해 쪽에 크고 작은 섬들이 많이 있는데 아주 작은 섬들은 옛날에는 등록을 안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누락된 토지들을 처음으로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신규등록이다. 이렇게 신규등록. 사람으로 따지면 출생신고하는 겁니다. 출생신고. 신규등록.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등록전환이라는 것이 등록전환. 이 등록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입문과정에서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1910년도에 조사를 해서 토지대장하고 지적도에 등록을 했는데 이때 당시 누락된 토지는 1918년도에 임야조사 사업을 실시하면서 임야대장하고 어디에? 임야도에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록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등록전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등록전환. 우리가 따지면 이사 가는 거죠.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이사 가는 것을 등록전환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를 임야대장하고 임야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은 없습니다. 반대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넘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기억하시고요. 서로 이렇게 바뀌어서도 많이 나옵니다. 바뀌어서도 많이 나오고. 그럼 왜 등록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는 왜 측량이 필요하느냐? 이때 당시 측량을 해서 등록을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축척이 바뀌어요. 보통 우리가 임야도에서 쓰는 축척은 6,000분의 1짜리 축척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지적도에서는 축척을 1,200분의 1짜리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럼 축척이 바뀌면 측량을 해서 도면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6,000을 1,200으로 확대를 할 수도 있지만 확대를 하면 정확도가 떨어지거든요. 새로운 축척에 의해서 측량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 내용인데, 과거에 우리가 임야 조사 사발할 때는요, 임야도의 거리를 등록할 때는 50cm 단위로 거리를 측정을 해서 등록을 했어요. 근데 지적도 시행적은 일반적으로 5cm 단위거든요. 그럼 당연히 50cm 단위로 거리를 측정한 거하고 5cm 단위로 거리를 측정하는 것은 비교가 안 되겠죠. 이게 정밀도가 좋겠죠. 다시 측정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임야도 시행지역에 26cm가 거리가 측정이 되면 등록을 그냥 50cm로 봐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적도 시행지역이면 26cm가 얼마로 등록이 돼? 25cm가 등록이 돼요. 그럼 또 여기는 50cm로 등록이 되는데 여기는 25cm 단위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25cm로 등록이 돼 25cm의 차이가 발생하죠. 근데 왜 여기는 이렇게 50cm로 해도 상관이 없느냐? 임야도라든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옛날에 아까 왜 1910년도에 왜 토지 조사 사업 당시에 얘네들을 누락시켰느냐?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누락이 됐어요. 그 1918년도에 임야 조사업을 했을 때 거리 몇 cm 단위로 돼요? 50cm 단위로 대충 쟀다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측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축척도 바꿔야 될 것이고 새롭게 측량을 해서 바꿔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등록 전환할 때는 측량을 해야 된다라는 거. 나중에 우리가 면적에서 이 축척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유일하게 계산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 한 문제가 거의 대부분 요거 관련된, 축척과 관련된 거.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1, 2차, 지금 현재 1, 2차를 동차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당연히 1차에 학계론이라는 과목이 있죠. 학계론에서 이제 40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이 중에 많게는 계산 문제가 10문항 정도가 나옵니다. 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접해보면은 계산 문제 10문제를 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수의 인원들이 계산 문제를 10문제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걸 몇 문제가 남아요? 30문항이 남습니다. 이 중에 60점을 넘으려면 24문제를 맞춰야 돼요. 6개 이상을 틀리면 60점을 못 맞는다는 소리입니다. 조금 어렵지만은 계산 문제를 포기하면 합격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학계론에서 10문제 다 맞히라는 소리는 아니고 절반 정도는 맞출 수 있게끔 공부를 하자 이거예요. 그럼 무조건 합격합니다. 무조건. 학계론 계산 문제 10문제 다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학계론에서 계산 문제가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론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계산 공식이라든지. 그런 이론이 바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을 외울 수는 없어요. 무작정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공식을 적용을 해서 그것에 대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계산 문제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 공식과 관련된 기본 이론이 또 시험에 나오거든요. 10문제 이상의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공식 전부 다 패스. 다 패스. 그럼 뭘 공부하겠다는 거야? 감정평가 어려워서 패스. 계산 문제 어려워서 패스. 그러다 보니까 맨날 하는 소리가 뭐야? 학계론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뭐 계산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어렵다고 하는데 아주 고도의 수학적인 지식을 요하는 계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심지어는 다 손으로 풀 수 있어요. 손으로 풀 수 있을 정도의 계산 문제입니다. 그렇게 손으로 풀 수 있을 정도의 계산 문제라면은 어렵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일부 이제 우리가 일부 몇 문제, 한두 문제 정도는 손으로 풀기가 어렵지만 대부분의 기출 문제는 손으로 다 풀립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꼭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학계론에서 계산 문제 포기하지 마실 것. 계산 문제 포기하면 내년에 또 보는 거예요, 시험을.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면 민법을 8, 90점 맞던지. 그러면 내년에 시험 보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계산 문제 좀 힘들지만 공부를 해놓으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계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는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계산 문제 하셔야 돼요. 계산 문제 하셔야 돼.
신규 등록, 등록 전환. 그 다음에 분할이라는 것이 있죠. 분할. 그걸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 분할.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필지를 몇 필지 이상으로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서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이렇게 나누는 것을 분할이라고 해요. 그렇게 나누려면 뭐를 해야 돼? 측량을 해서 나누는 거예요. 측량을 해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축척 변경이다 이겁니다. 해마다 한 문항씩 꼭 시험에 나옵니다. 역시 29회 때도 이 축척 변경이 시험에 출제됐었는데 여러분들 축척이 뭔지 알아요? 축척? 축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거리와 도상 거리와의 관계거든요. 도상 거리하고 실제 거리를 알면 축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축척. 차후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축척. 자, 축척 변경은 아무 데서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적도.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축척 변경에 지적도라고 써 있잖아. 지적도에 등록된. 그러니까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점.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점에 정밀도를 무엇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정밀도를 높이려면 작은 축척을 무엇으로 바꿔줘야 돼요?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이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축척 변경. 그럼 작은 축척이 만약에 1200분의 1이면 큰 축척은 600분의 1이에요. 그 왜 600이 왜 600분의 1이 1200분의 1보다 큰 축척이냐? 1200분의 1은요. 실제 거리 1200m가 도상에서 1m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럼 600분의 1은 실제 거리 600m가 도상에서 1m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큰 축척이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분모의 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큰 축척이고요. 도면이 크게 보입니다. 넓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핸드폰이 이렇게 있으면 네이버에서 지도를 딱 핍니다. 지도를 피면 맨 처음에 조그맣게 보이죠.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벌리면 어떻게 돼? 벌리면 화면이 커지죠. 대축척으로 간다는 소리예요. 대축척으로 큼직큼직하게 보이잖아. 훨씬 더 정확한 거죠. 그 부분이. 자, 이 네 가지가 대표적인 토지 이동 중에 측량을 요하는 것이다. 이거 외에도 뭐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일단 기억하시고요. 자, 조사를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은 지목 변경이라는 게 지목 변경. 그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서 아까 뭘 설명했어요?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지목. 용도니까 눈으로 가서 확인하면 되겠죠. 만약에 전이라고 하는 토지 위에다가 지목이 전인데 여기다가 만약에 사과나무를 재배를 합니다. 사과나무는 지목이 바로 뭐냐면 과수원이에요. 그럼 지목이 바뀐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눈으로 가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죠. 기존에 전이었는데 거기다가 사과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를 하더라. 그러면 용도가 바뀐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즉 조사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측량을 요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냐면은 합병이라는 것이 있더라. 합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분할의 반대죠. 분할은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하지만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로 이렇게 합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합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두 개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면서 얘는 불필요하니까 무엇하면 돼? 경계가 불필요한 거니까 말소하면 돼. 면적이 10이고 면적이 20이었다면 별도의 면적을 측정할 필요 없이 그냥 합산하면 돼. 면적은. 그죠? 면적은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무엇하면 된다? 합병 전에 각 필지의 면적을 이렇게 합산하면 된다. 합병은 이제 측량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 이동 사유 중에 측량을 요하지 않는 것은 하면 눈 뜨고 뭐 찾으시면 돼요? 지목 변경하고 합병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딱 찾으시면 맞습니다.
합병에서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합병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합병이 시험에 나왔을 때는요. 측량한다 그러면 X. 면적을 측정한다 그러면 X. 이 두 개가 거의 합병에서의 정답을 표현하는 정답을 표현할 때 틀린 것을 물어보면 측량을 실시한다. 면적을 측정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다 틀린 거죠. 이렇게 토지가 무엇이 되면 이동이 되면 조사와 측량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지적 공부에다가 정리를 해주는 게 토지 이동의 개념이에요. 토지 이동.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지적 기준점이라는 것이 나오고 11번에 무엇이 나온다? 11번에 지적 측량이다 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용어는 지적 측량. 자, 측량에는 이제 지적 측량뿐만 아니라 뭐 그냥 일반 측량도 있고 기본 측량도 있고 공공 측량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시험에서 지적 측량만 나옵니다. 자,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토지를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하거나 등록을 하거나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거나 경계점을 지상에다가 복원할 목적으로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지적 측량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 말하며라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에 무엇을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 확정 측량과 지적 제조사 측량을 무엇한다? 지적 확정 측량과 지적 제조사 측량을 포함한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시험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X. 이게 지적 측량의 무엇이다? 정입니다. 토지를 공부에 등록하려면 처음에 등록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경계좌표를 알아야 돼. 경계좌표를 알면 경계를 이용해서 면적을 구할 수 있고 좌표를 이용해서도 면적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을 정하려면 경계와 좌표를 알아야 돼요. 경계와 좌표를 알려면 측량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지적증의 정의입니다. 자,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전 시간에 제가 설악산의 높이가 2000m다.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지겠죠. 만약에 대관령을 0으로 기준으로 하게 되면 설악산의 높이가 2000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높이의 기준은 인천 앞바다의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높이가 측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유명한 뭐 남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관악산이라든지 도봉산이라든지 북한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우리 지형도를 보게 되면 지형도를 자세히 보면은요 산의 높이가 써 있어요. 뭐 465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인천 앞바다의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높이가 측정이 돼서 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적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기준이 필요해. 그래서 기준점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지적 기준점이죠. 지적 기준점. 지적 기준점에는 몇 개가 있냐면은 3개가 있더라. 이거 3개. 첫 번째,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점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지적 삼각 보조점. 처음에 이거는 잘 익숙하지 않는 지문들이죠. 지적 삼각 보조점. 그 다음에 지적 도근점. 왜 익숙하지 않느냐? 경계, 면적, 좌표, 지번 이런 것들이 익숙하죠. 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러나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은 이쪽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알고 있지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길거리 걸어가다 보면 도로에 널려 있죠. 지적기준점이. 그렇게 도근점이 굉장히 많은 도근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근점이 가장 많은 이유가 이 도근점은 50m에서 300m 그 사이에 하나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지적 도근점이에요. 지적 도근점. 교재 보시면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의 의의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지적 기준점의 그냥 개념만. 지적 기준점에는 지적 삼각점과 지적 삼각 보조점과 지적 도근점이 있구나. 이 정도만 딱 기억하십니다. 이 정도만 딱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면은 이러한 지적 측량은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구분까지만 정리할게요. 기초 측량, 지적 측량은 기초 측량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무엇이다? 세부 측량으로 구분이 됩니다. 기초와 세부 측량. 그 기초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고 한다? 기초 측량. 그 지적 기준점에는 몇 개가 있었어요? 지적 기준점에는 3개가 있더라. 3개. 그 중에 하나가 다시 한번 쓸게요. 지적 삼각점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적 삼각 보조점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지적 도근점이라는 이 3개를 지적 기준점인데, 이러한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측량을 기초 측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적 기준점이 3개니까 기초 측량도 몇 개다? 3개입니다. 뒤에다 뭐만 붙이면 돼요? 측량 이렇게만 딱 붙이면 되는 거죠. 이 3개를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지적 기준점이고, 이러한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측량을 우리는 기초 측량이라 하며, 그래서 기초 측량에는 지적 삼각점 측량, 지적 삼각 보조점 측량, 지적 도근점 측량을 말한다 이겁니다. 그럼 이것 이외의 측량은 뭐라 그래요? 이거 외에 이외의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고 한다? 세부 측량이라고 하는데, 이 세부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해가지고요,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것을 무슨 측량이라 한다? 이것을 세부 측량이라 그래요. 얘네들은 전부 다 무슨 측량? 얘네들은 전부 다 세부 측량이에요. 왜 세부 측량이에요? 기초 측량은 이 3개밖에 없는 거니까.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슨 측량으로 본다? 세부 측량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지적 측량의 대상이 아닌 것은 하면 합병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적에서 배울 부분은 총 4파트로 나눠집니다. 총칙, 첫 번째 총칙, 두 번째 지적 공부, 세 번째 토지 이동, 네 번째 지적 측량. 그래서 이제 입문 과정에서도 이제 용어할 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총칙에서는 이 부분을 공부하는 겁니다. 토지의 표시와 관련된, 즉 지번, 필지에 대한 내용,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잘 안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는 것이 첫 번째 총칙에서 공부하는 거고요. 두 번째 단원에서는 뭐를 공부한다? 지적 공부에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러한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와 기타적인 내용을 등록을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등록이 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를 공부하는 것이 지적 공부. 그 다음에 3장에 가서는 뭐를 공부한다?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이동의 개념을 설명을 해드리고 조사와 측량에 따른 각각의 종류별 어떤 특징에 대해서 공부하는 단원이 3장 토지의 이동이고, 마지막에 네 번째 단원에서는 뭐를 공부한다?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5문제 정도 나오고, 여기 2문제, 여기 3문항 정도, 지적 측량에서 한 2문항 정도, 이렇게 해서 총 12문제 정도가 지적에서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교재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교재가 이렇게 있으면 작년 교재하고 기본서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간혹가다 이제 그 수강생들이 작년하고 교재가 똑같다.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번 교재에는 이제 법률을 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29회 때 나왔던 문제들을 삽입을 해놨습니다. 이론 밑에다가 삽입을 해놨는데, 작년도 우리가 공시가 등기에서 12개, 지적에서 12문장이 나왔죠. 여기에서 똑같이 23문제 정도, 24문제 정도, 거의 뭐 빠짐없이 이 기본서에 있는 모든 내용이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여러 권을 보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한 권만 제대로 보라 이거예요. 한 권만. 여러 권 봐서 붙는 사람 없어요. 한 권만 제대로 보라 이거. 이게 헐거워서 찢어질 정도까지만 보시면 합격합니다. 근데 이거 보다가 야 어느 출판사의 책이 좋더라. 뭘 좋아? 똑같아요. 좋은 책 하나도 없어요. 모든 내용이 책의 내용은요. 내용도 물론 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편집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 내용에서 차이 나는 것은 별로 없어요. 특히나 우리가 그 부동산 그 공시 등기라든지 지적에 대해서는 모든 출판사의 내용들이 거의 똑같고요. 지적은 거의 90% 똑같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이 좋은 게 아니라 편집 기술이에요. 편집 기술. 그래서 한 권만 제대로 보라 이거야. 그래서 단권화 시키는 거야. 합격의 지름길은 여러 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권화 시키는 겁니다. 단권화. 그러니까 단권화 시키면 요약집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약집에다가 다른 내용을 그러니까 하나의 책 단권화, 하나의 교재에다가 요약집에 있는 내용도 집어넣고 다른 뭐 내용도 단권화 시켜가지고 이 한 권만 보시라 이거예요. 한 권만. 이 책, 저 책 보지 마시고 볼 시간도 없어요. 100% 안 됩니다. 단권화 시켜서 공부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뭐 어느 출판사의 책이 좋더라 다 필요 없어요. 한 권만 보시면 돼요. 한 권만. 이론 한 권, 문제풀이 한 권, 기출문제 한 권. 그 다음에 모의고사. 그러니까 우리 무크랜드에서 정해져 있는 그 강의 스케줄만 따라오시고요. 다른 거 보지 않으셔도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1등 할 건 아니잖아. 1등을 할 건 아니고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는 것은요. 자격의 취득의 목적을 둬야 되는 것이지 고득점의 목적을 두는 것은 고득점을 맞고 1등을 하겠다라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격증 취득의 목적을 두고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몇 점? 60점이란 말이지. 근데 불안하니까 70 정도 이상을 맞게끔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나는 한번 신문에 나오고 싶다. 1등 하시든지. 1등을. 근데 1등을 하는 거는 또 하늘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더 자격증 취득의 목적을 두고 공부를 하시고 올해 2019년도에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올해 떨어지면 19년도에 떨어지면 뭐 20년에 보지 또 21년도에 본단 말이에요. 올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절실함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그 용어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드렸고요. 자, 별도로 이제 밑줄을 그어 드리진 않았는데 어디가 중요한지는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책에다 살짝 표시해 주고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2절 토지의 등록에서 제원칙, 필지, 양입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